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명, 토지 투자 알아볼 테야죠? 그쵸? 네, 여러분, 토지 투자 꼭 해보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시작 전에 저 체크하고 갈 거 있습니다. 제 이 강의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강의를 모집했을 때요. 분명히 제가 저 김민서를 평생 볼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마음으로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저희가 확답 받고 가겠습니다. 유진영 선생님 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네. 아, 예리 선생님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오셨고 네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유진영 선생님. 네. 오케이. 제가 이 강의를 단순히 3주차만 진행하고, 그냥 이너서클 가끔 한 번씩 진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오픈한 건 아니고요. 정말 이 토지 투자에서, 이 혼란스러운 토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토지 투자 강의, 그리고 토지 투자의 기준, 토지 투자의 본질을 알려드리고, 좋은 땅으로, 제대로 된 땅으로 제가 매도까지 관리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강의만 하려고 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저는 매매업자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평생 볼 마음으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큼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오신 분들은 이야기 들으셨지만요. 오늘 이 녹화된 거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한 번 들으신다고 해서요. 절대 내 거가 되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가끔 그리고 나 다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생각날 때마다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오늘은 내가 이 요소가 마음에 와닿는데 다음에 반복해서 들을 때는 요 요소가 와닿네. 저희 영화를 볼 때도 영화 한 번 볼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약간 내가 보던 시각,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조금 더 확장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도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총 이 강의가 이렇게 3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1주차 때는 부동산 및 토지 투자의 본질, 2주차 때는 토지 투자의 지역별 흐름과 유망 지역, 그 다음에 과거 사례를 알아야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는 3주차 내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3주차 강의 내용은 사실 어떤 토지 투자를 하려면 약간 ABC, 토지 투자의 ABC라는 그런 것과 이 ABC를 어떻게 연결해서 기본을 세울 것인가, 토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언가 엄청난 권리 분석을 하고 약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권리 분석이라던가 실질적으로 땅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권리 분석해 보시고 약간 이러는 거를 좋아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기본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먼저 해드리면요. 모래 위에 성 쌓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모래부터 다지고 단단하게 다지고 이런 저희 3주차 강에서 단단하게 다진 이후에 그 기준을 가지고 단단해진 그 기반을 가지고 이너서클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분석하는데 이 땅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이것들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주차, 2주차, 3주차 같은 경우는요, 조금 엄청 화려하고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이런 강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저랑 3개월에 6개월에 봤을 때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어느 순간 저랑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시면 이 몸속 안에 토지 투자의 이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지 투자, 토지 입지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자책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면요. 저희 전자책 제가 진짜 챗GPT나 이런 거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실무 현장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하는 그 기준을 담은 제가 한자 한자 타이핑해서 작성한 저의 전자책이고요. 한 9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선생님. 이 전자책이요. 그거를요, 읽어보세요. 제가 무료 웨비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지 투자의 기본이 세워져서 그 전자책 안에다가 저의 노하우를 담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교과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가 되니 이 강의를 제가 오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제 강의랑 제 전자책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땅 가져올 때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전자책 90페이지고요. 제가 굉장히 쉽게 작성해 놨거든요.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면 선생님들이 읽으실 수 있으세요. 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또 읽으시면서 네,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들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럼요, 1주차 강의를 부동산 및 토지 투자의 본질에서 땅 투자 불안하지 않으려면부터 상승 공식, 입지, 타이밍,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 다룰 텐데요. 특히 오늘 1주차 강의는요,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알파벳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알파벳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은 알파벳이니까 너무 좀 쉬울 거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다가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아보시면 이 1주차 강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되실 거니까 오늘 강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추가 혜택 이거 저희 강의 1:1 토지 권리 분석 코칭 것도 있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한 권리 분석, 미래 가치라던가 제가 이걸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더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코칭 것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서클도 나중에 3주차 끝나면 또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 불안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뭔가 부동산 투자할 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맞나? 분명히 내 자금은 한계성이 있어서 분명히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아,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묶이는 것에 하지는 않을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분 아시나요? 이 PPT 아세요. 그쵸? 여기 뒤에 힌트 있죠. 셀트리온이라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의 회장님이시죠. 그쵸?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이 찍어놓은 유튜브 영상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소리 안 들리시면 채팅 쳐주세요. 야,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1200억이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송도 경제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갯벌이었었어요. 근데 갯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3만 평을 샀더니 150억에 사는데 10년 거치 상환으로 사서 15억만 내면 되는 거길래 일단 15억을 냈어. 1년 뒤에 나중에 15억을 내놔.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갑자기 거기가 경제특보가 된 거야. 그러더니 농협에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담보로 800억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야. 또 그러면서 초기에 투자자들이 한 400억이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200억이 딱 잡길래 돈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제 나는 성공하는 것만 남았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데까지 3천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계산을 1800억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생 진짜 치사하게 했어요. 초반에 한번 다시 저 보실게요. 친구한테 야, 우리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1200억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송도 경제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갯벌이었었어요. 근데 갯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은 언제 여기까지 보실게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기업의 시작은 뭐였나요? 땅이었죠. 땅. 그것도 어떤 땅? 갯벌 땅이었어요. 갯벌 땅. 그쵸? 근데 이 3만 평 갯벌 땅에 이분은 얼마를 투자하셨나요? 엄청나게 소중한 150억을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은 언젠가는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과연 이분이 뭔가 땅을 보는 눈이 있어서, 남들과 다른 눈이 있어서 막, 아, 이 땅은 언젠간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감으로 투자를 하셨을까요? 아니시겠죠.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럼 이분은 이분에게는 그 뭐가 있었을까요? 이 땅이 언젠가는 경제특구로 돼서 국제 신도시가 될 거라는 정보가 있으셨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정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는 정보. 그리고 여기 나중에 농협에서 담보 800억 해줬다고 했죠. 이거 계산 없이 이걸 사셨을까요? 그냥 우연찮게 800억 이렇게 대출해주고 우리 우연찮게 이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런 계산, 어떤 안 될 것이라는 리스크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신 채 이 땅을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있으셨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사람이 몰릴 거니까 요렇게 해서 되면은 땅 가격이 오를 거야. 어떤 다른 지역에서도 요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럴 때 가치가 땅 가격이 올라가다. 어떤 이런 어떤 과거 사례들 공부하셨을 거고요. 어쨌든 이분은 갯벌 땅에 3만 평 150억을 투자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진행하셨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제 매매업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여기 갯벌 땅 언젠가는 될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투자합시다.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분의 어떤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불안함과 희망이 싸우거든요. 그쵸? 그런데 희망이 이긴다면 약간 불안함을 안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불안함이 커진다면 당연히 투자를 못 하시는 거겠죠. 그럼 이 셀트론 회장님은요, 불안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돈 150억 원인데, 무려. 그럼 나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내가 끝나가는 건데, 나는. 근데, 될 거라는 어떤 불안한 감정의 리스크를 안고, 희망이라는 감정이 더 높으셨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던 거였죠.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요.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해서 배우고, 이제 기주 파악해서 내가 돈 벌 거야. 막 다른 땅 사가지고 내가 꼭 투자해서 내가 몇 100억 부자 될 거야. 100억 부자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저희가 물건 앞을 이렇게, 이 물건을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제안이 드리면 두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려면요.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3주차 동안 기준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 기준을 알러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선생님들, 투자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투자. 저는요, 투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세금은 적게 내는 것. 이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어떤 투자든 다 마찬가지죠. 그쵸? 그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요, 저희가 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겠죠? 동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리 잘 안 들리시면 채팅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선생님, 부동산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그 이론책에서 그렇게 써 있었어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정착물이란 여기서 건물을 뜻하죠. 그래서 이론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무를 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부동산이란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자산 맞죠? 그쵸?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부동산을 이용을 하려면요. 이 부동산에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해야 돼요. 그쵸? 맞죠? 근데 이 부동산에 와서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높겠죠. 근데 이 부동산에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적다면 부동산 가치가 낮겠죠. 그래서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빌딩의 땅 한 평의 가격과 저기 전라남도 구례곤 산자락 밑에 있는 땅 한 평의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현재 가치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25년에는 강남 땅 가격 1위, 그다음 용산 땅 가격 몇 위, 그다음에 명동 땅 가격 1위, 강남 땅 가격 1위, 어디 땅 가격 3위, 어디 전라남도 구례구는 저 꼴찌 이런 식으로 쫙 현재 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선생님들? 근데 이 부동산에 오려면 오기 위한 이용 목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겠죠. 그쵸? 근데 이 부동산에 오기 위한 사람들의 목적,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채팅창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해당 부동산에 내가 가기 위해서 이용 목적이 뭐가 있어야지 내가 이 부동산에 갈 것 같다. 라는 것들.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변 인프라?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 그렇죠.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실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직장,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직장, 맞아요.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실까요? 학원을, 역세권, 교통, 학교, 네. 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투자를 잘 하려면요. 거주를 위해서, 그렇죠. 그 부동산을 이용하죠. 그렇죠. 좋습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토지 투자 잘하려면요. 이 정도까지일까요?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 어떤 이용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어요. 어떤 카테고리냐면요. 1번,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있으면 아까 우리 저기 유진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직장. 일자리가 있으면요. 이 부동산에 가요. 내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서 생활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이 있으면 가요. 그쵸? 그래서 강남역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 판교역에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우리 비전능력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주할 수 있는 그 배후 도시도 형성되고 뭣도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가 좀 형성됐고요. 그쵸?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거리예요. 근데 아까 학교, 이런 것도 학생에게는 어떻게 일자리로 좀 볼 수 있죠. 내 본업 모먼트를 발휘하기 위해서 학교도 좀 일자리 쪽으로 약간 카테고리 나지을게요. 근데 두 번째는 놀거리예요. 놀거리가 있으면요, 이 부동산에 가요. 그쵸? 그래서 에버랜드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놀러 가기 위해서 에버랜드 간다. 아니면 오랜만에 내가 힐링하고 싶어서 저 바닷가 근처 좀 바다 좀 한번 보러 가야겠어. 바다로 가야겠다. 약간 어떤 내가 놀거리 아니면 내가 이 근처에 어떤 친구랑 커피숍을 가서 내가 좀 떠들어야겠어. 그것도 놀거리죠. 그래서 역세권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놀거리 요 두 가지가 부동산의 이용 목적이네요. 근데 아까도 저희가 현재 가치가 이렇게 쪼로로로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명동 땅값 1위, 그 다음에 강남 땅값 2위, 무슨 땅값 2위, 3위, 4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2025년에 현재 가치가 이렇게 쫘라락 정해졌는데요. 2035년쯤이 됐어요. 한 10년 후가 됐어요. 그럼 이 현재 가치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딱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일자리와 놀거리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면
이 평균 상승에 비해서 그 지역의 땅 가격,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오르겠죠. 그쵸? 우리는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어쨌든 이용 목적이 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역세권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교통망이 중요하겠죠. 그쵸? 이 부동산을 가려면 우리는 교통을 이용해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 집에서 여기 일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혹은 놀거리까지 가기 위해서 교통망을 이용하는 것. 그쵸? 근데 이 교통망이 보통 본래는 1시간 걸리던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30분으로 단축된다면, 20분으로 단축된다면 이 부동산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 너무 뻔한 이 내용을요, 저는 부동산 본질의 가치 상승 공식이라는 것으로 제가 해놨어요. 이 표는 선생님들이 이너서클 때까지 계속 보실 거예요.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보실 건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대기업 및 산업탄지를 통한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지역 특성별 관광상품 활성화가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가 생기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이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돼야지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건데요. 이 교통망이 획기적인 변화가 됐을 때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가 증가했을 때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관광 상품 활성화가 됐을 때 인구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 그쵸? 궁극적으로 인구 증가가 가장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입지에 교통망도 변화돼, 일자리도 증가돼, 놀거리도 증가돼, 이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죠. 그쵸? 그쵸? 이 가치 상승 공식이요. 선생님들 시시한데? 너무 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요. 네.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입 지역에 대입하고 입지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는 이걸 대입할 줄 범을 모르세요.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뼛속 깊이, 내 몸속 깊이 내가 토지했을 때 이 가치 상승 공식을 딱 떠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럼 이 가치 상승 공식을 저희가 한 기사를 통해서 어떤 한 입지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케아 생길 때도 시큰둥 하더니 이 회사 온다니까 난리 난 강동구다. 선생님, 이분 아시죠? 그쵸?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JYP.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 기사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역세권은 선생님들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짠. 역세권은 성인 걸음으로 대개 10분 이내 거리로 약 500m가량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서울 역세권 모습에 뭐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막 뭔가 공사를 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강동구 고덕동 비즈밸리에 이케아가 입점 예정인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오른쪽은 강해지고 신축 오피스 빌딩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요. 계속 아까 가치 상승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선생님들 계속 염두하면서 이게 기사를 보셔야 돼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울 강남권을 얘기할 때 강동구를 포함해 강남 4구로 표현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쵸? 건설사가 괜히 이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았었겠죠. 그쵸? 여기에 그만큼 어떤 일자리라던가 교통망이라던가 혹은 뭐였죠? 놀거리 이런 것들이 늘어났으니까 수요가 있겠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지었을 거예요. 새 아파트도 재건축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밑에 보면은 비즈밸리 개발을 통해 이케아와 업무 시설이 속속 준공되면 강동구의 변화는 활용 점정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업무, 쇼핑 시설보다 이 업체 본사 신축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즈밸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식산업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산업센터란 뭔가요, 선생님들? 제가 혓바늘이 나가지고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지식산업센터는 거기 안에, 그 건물 안에 각종 기업들이, 그쵸? 입주하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나요?
일자리가 형성되죠. 그쵸? 일자리가 형성됐으니까 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흡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던가 아니면 새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계속 이 당연한 현상들을요 계속 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업체 당연히 JRP겠죠. 여기도 거뒀던 비즈밸류 공사가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밑에 볼까요? 이 이케아가 입점하는 복합시설인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공사 현장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는 지상 5에서 21층은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1, 2층에는 이케아와 이마트, 3, 4층에는 영화관, 판매시설, 놀거리죠. 선생님들 수영장, 스파, 스포츠 편의시설 다 놀거리죠. 이런 것들이 비즈밸리에 들어온다. 그리고 일화, 신라교역 등 20여 개의 기업의 본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일자리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JYP도 당연히 일거리죠. 일자리죠. 그쵸? 그쵸? 여기 들어왔는데요. 딱 본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위에서도 보면요. 어디였더라? 이 업체 본사의 신축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일자리 하나 들어오는 거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JRP 제가 총 몇 명 그러니까 직원 수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 수만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JYP가 들어와서 이 고덕동 근처에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생기려나? 그렇다면 이 근처에 뭐가 몰려올까요? JYP 소속 가수들의 팬이 이 고덕동으로 밀려오겠죠. 이 JYP 근처로 몰려오겠죠. 그럼 팬이 우리 오빠, 우리 언니, 우리 누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 근처에 서성이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고 뭐 하면서 그 주변에 어떤 생활 그런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고 이러면서 어떤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선생님들 나이대들이 다 젊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야 뭐 고덕고덕 그러지. 한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고덕동 하면 고덕동이 어디야? 이런 이야기 들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일자리도 모여들고 뭣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공연이나 다른 시설도 들어설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근처에 조금 줄여볼게요, 선생님. 뭐가 들어서죠? GTX 이건 노선도예요. GTX 예, GTX가 요 강동역 GTX 디노서가 디노선이 요렇게 강동 쪽, 고덕동에 있는 강동 쪽에 들어서는 이런 교통 호재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해서 네, 요렇게 고속도로도 추가로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세종에서 포천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포천에서 안성 구간까지는 이미 개통이 됐어요. 몇 달 전에요. 근데 안성에서 세종까지 마지막 구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덕동을 가로질러서 이 고속도로의 노선이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에 9호선 연장. 9호선이 연장돼서 지금 이 고덕동을 또 관통하고 있어요. 9호선 4단계 공사도 지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교통 호재가 쏟아지고 있다. 선생님들 집에 사시는 집 앞에 만약에 지하철 노선 하나가 전철역이 하나 생긴다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덕동에는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그쵸 고속도로도 뚫렸지 지하철 D노선도 뚫렸지 뭐 아까 GTX도 뚫렸지 기업들도 들어오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더욱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 재건축은 마무리 짓고 고덕 1, 2지구도 재개발이 탄력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도시가 굉장히 더욱더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덕동 가볼까요?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지도를 많이 보셔야 하는데요. 고덕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고요. 이쪽이 이제 강남이죠. 여기 보이죠? 강남, 반포도 있고 송파구도 있고 요렇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었던 그런 고덕동 지역이 요새는 굉장히 핫해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고속도로가 비교 최근에 뚫렸던 개통됐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이렇게 고덕동을 완전 관통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진지에 뚫렸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고속도로 여기 88이라고 하면 안 되냐? 서울 양양고속도로. 네, 이런 것도 있으면서 교통이 굉장히 좋죠. 지금 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벌써 3개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5호선이 지나갔는데 요거 보이시나요? 여기 9호선 4단계 공사 중. 지적편집도로 보면 이렇게 9호선 4단계 공사 중. 2028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교통의 호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즈밸리가 지금 요 라인 근처. 이미 여기는 이제 도시가 돼서 아파트가 많이 한때는 핫했죠. 고덕 그라시움 여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비즈밸리 아까 이케아도 들어오고 뭐 이마트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JYP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한번 거리뷰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이쪽 지역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지금 2025년 4월의 모습입니다. 저기 이케아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근처로는 뭔가 공사하려고 뭔가 털을 닦아놨어요. 저쪽에는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JYP 네, 자리입니다. 여기 나중에 팬들로 바글바글 하겠죠? 이 주변에 어떤 편의점, 식당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우후죽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고덕동에 대한 땅값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래는 없던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12년 3월 이거 보이죠? 한 13년 전 모습이네요. 그쵸? 이때는 어땠나요, 선생님들? 이 모습을 보면요, 선생님들. 이 땅 사야겠는데? 앞으로 이 땅 언젠가는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전혀 안 들죠. 이 땅 왜 사?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불과 이거는 이제 2024년. 네.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굉장히 삐까뻔쩍해지고 지금 2025년에는 이런 모습이지만 불과 3년 후 그리고 5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이 지역 더 많이 개발되겠죠. 그러면서 땅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 지금 이 정도 택지 닦아놨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일까요? 이 정도 택지 닦아놨다. 그러니까 뭐 JYP에서 얼마에 이 정도면요, 선생님들 아무리 적어도 800에서 1000만 원, 뭐 천 몇백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한 평당. 근데 나중에 실제 JYP 들어오고 건물 들어서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몇 억대 가는 거 무서워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건 너무 갭 차이가 뭐 10년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모습,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요, 현재 모습만 보셔서는요, 절대 토지 투자를 못 하세요. 이 현재 모습에서요, 앞으로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몇 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기사 하나를 통해서요, 이 부동산 가치 상승 공식을 지역별로 그리고 내가 살 땅 하나 입지에다가도 필지에다가도 적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 공식이요,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적용이 될까요?
지금 기사에서 일본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문구점 땅값이 무려 평당 12.5억이다.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한 평당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관광객이 폭증하자 땅값이 급등한 일본이다. 이게 2024년 7월달 기사였는데요. 2024년, 23년, 24년에 엔저 현상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일본 놀러 가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더했고요. 사실 이 땅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땅이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명동 땅이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명동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어떤 관광이라던가 쇼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일본의 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저 형사 이런 것들이 가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 상승률이 확 오른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기사였는데요. 이것도 일본이에요.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사진에서도 보시지만 약간 시골 모양이 시골인 것 같죠. 여기 논밭이 옆에 있고. 근데 이 시골 마을에요. TSMC라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다가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 하나를 형성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갑자기 구마모토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지역이 됩니다. 이 시골 땅이요. 그렇죠? 요거보다는 요 두 번째 기사 한번 저희가 보러 가실게요. 자, 또 조금 확대를 해드릴까요? 짠. 짠, 짠. 주변 공장 부지, 아파트 용지 전부 다 가격이 뛰었다.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땅이 없다. 이렇게 했죠. 땅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땅은 뭐 안 팔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려는 사람 많은데 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호재가 몰리는 지역들,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들은 이렇게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나왔죠? 그렇죠? 이 모습이래요. 이 모습. 이 모습인데요. 지금 옆에 주변은 지금 건설만 지어지고 있지. 옆에는 지금 뭔가 인프라가 형성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땅값 상승률은 1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의외이지 않나요, 선생님들? 뭔가 빌딩 숲이 지어지고 건물이 확확 지어졌을 때 땅값이 상승할 것 같은데 어떤 산업단지 하나, 대기업이 하나 딱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상승률이 1위 하는 이 현상. 네, 이게 토지 투자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공장이 들어설 곳에 토지를 팔았다는 남성은 여기도 있네요. 토지 가격은 글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공장이 들어설 곳에 토지를 팔았다는 남성은 공장 근처 산이 300평이 있었나 봐요. 이게 1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만 원 정도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4배가 뛴 600만 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지금 여기서 1,400만 원, 60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공시지가 얘기예요. 공시지가. 저희들 조금 아파트의 어떤 공시 그거 가격은요, 약간 한 60에서 90% 정도 따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땅도 공시지가를 통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 공시지가와 땅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어떤 거는 공시지가에 뭐 음, 한 10배 이상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는 땅은 한참 낮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1,400만 원 정도였다. 그러면 적어도 4, 5배는 이상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4배 뛴 이렇게 가격에 팔리고 있다. 시골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시골 이렇게 생긴 시골 땅인데요.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한번 볼까요? 구마모토현은 입주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1,700명, 300명 이렇게 올라온다. 1,700명의 일자리가 필요하대요. 근데 요거 모습도 보일까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공사 짓고 있죠? 그쵸?
공사를 뚝딱뚝딱 짓는 일자리까지도 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몰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근처에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일자리가 생기면요. 그 일자리를 쫓아서 온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집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어떤 지구라던가 신도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땅 가격이 뭐 10만 원에 뗀 게 5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갑자기 1000만 원으로 되고 2천만 원 되고 3천원 되고 억 되고 이런 식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공식이요.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하고 일본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전 세계 그 어디는 다 똑같습니다. 이 상승 공식이요. 네. 이 너무 단순한 상승 공식이 적용입니다. 한번 또 다시 가보실까요? 자, 아까 구마모토 지역, 일본에는 구마모토가 있었다면요. 우리나라에는 용인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도 나왔죠?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어디에? 용인 원산면에. 땅 주인 외지인은 미소를 짓고 있고 서민은 죽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그 근처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 확정해서 도시 짓고 있는 용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인 지도를 먼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조금 용인이란 지역을 어딘지 아셔야지 조금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용인시. 용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 강남, 그쵸?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땅가격 많이 뛰었던 이런 화성, 평택 이런 옆에 용인 이렇게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에버랜드도 요 북쪽 라인, 용인에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뭐 기흥, 누가 용인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수지 이쪽 라인이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붙어 있는 이 북쪽 라인이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는 용인의 곳은 아까 여기 남사, 이동, 원산면 이 지역인데요. 한번 대충 보러 가실게요. 지도를.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택지도 조성돼 있고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활발하게 개발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골프장도 많이 면으로 형성돼 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조금 먼 이쪽은 마을이 좀 작죠. 한산하죠. 골프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보다는 좀 한산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이 용인에 어떤 일이 있는지 기사를 한번 보러 가실게요. 강남 제치고 2년 연속 집가 상승 1위 하고 있다. 건설사, 상가 주거 건립도 업루를 못 내고 있다. 원룸 월세 상가 임대료 상승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근데요. 여기 보면은 용인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요. 아까 TSMC랑 똑같아요. 2023년에요. 원래 그 전부터 용인에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간다고 발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2023년 이제 전 대통령이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갑자기 짜잔 나 완전 깜짝 소식 너네한테 전할게 이러면서 기자회견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얘들아 대박이야. 삼성하고 SK에서 330조였나? 300조를 들여서 여기 용인에다가 산업단지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라고 대단하지? 이러면서 엄청 화려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1년 정도 후에 보니까 얘들아 아니야 300조 아니고 여기 애들이 622조 투자한대 엄청나게 투자한대 라고 더 확장 발표를 했어요. 삼성하고요 SK에서 손붙잡고 나라하고 셋이서 손붙잡고 이 용인이라는 지역에 우리 반도체 산업단지 엄청나게 크게 질게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어떤 압박이 들어가겠죠. 이게 반도체 산업이요. 이 팹이라고 하죠. 팹. 저도 잘은 모르는데 팹이라는 그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된대요. 빨리 지어서 이 반도체를 다른 기업보다 더 빨리 제공하고 이 속도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TSMC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기업과 국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너네 이거 산업단지 지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어떤 서류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거 빨리빨리 진행해 줄게. 그 대신 너네는 돈 투자해. 그러니까 622조 투자해. 그랬더니 SK나 삼성에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좀 판을 벌려준다고 하니까 알겠어요. 우리 그럼 돈 투자할게요.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인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25년, 사실 23년, 24년에 계속 해가지고요. 2023년, 24년에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를 한 지역이 용인이에요. 강남이 땅값 상승 1위 하는 게 아니라요. 용인이 땅값 상승률 1위를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기사를 한번 더 보러 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죠.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어떤 이런 삼성과 협작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이곳에 지난 5년간 폭발적인 땅값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기사가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볼까요? 토지 보상을 받은 원산면 농민들과 외지인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물량으로 나오는 인근의 모든 땅을 족종 매수해 집가 상승을 일으켰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토지 보상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인근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당연하죠. 호재를 들었잖아요. 여기 엄청난 개발 호재 들어와요. 여기 일자리도 들어올 거고요. 앞으로 여기 주거단지도 들어설 거고요. 여기 교통망도 뚫릴 거고요. 여기 앞으로 엄청 발전될 거예요. 라고 호재를 그 누구보다 먼저 체감하고 듣고 있는 게 이분들이니까. 그 다른데 멀리 가지 않으시고 인근의 땅을 족족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난 2023년 3,300여 제곱미터의 기존 농지가 평당 60만 원이었대요. 60만 원. 그래서 보상 금액이 책정돼 이를 받고 또다시 인근 땅을 샀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20만 원 하던 땅이었는데 나 보상금 60만 원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벌써 130만 원까지 올랐어.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니까 나 이거 빚을 지더라도 바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수요자가 되셨습니다. 제 이게 고객님이요. 다시 여기 지도를 가보면요. 여기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 용인 천당 클러스터 반도체. 요거는 지금 SK에서 좀 많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많이 지어주고 터도 많이 닦였고 여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는 건데요. 사실 제 고객님이 이 기존의 SK에서 짓고 있는 요 근처에 바로 정문 앞에 오랜 원주민으로 사셨어요. 원주민. 근데 이런 호재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시골 마을이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지역, 기존 이미 개발된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땅 가격도 낮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지면서 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똑똑똑.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요. 선생님 땅 좀 살게요. 땅 얼마에 파실래요? 안 팔아요. 나 이거 원주민 계속 살 거예요. 며칠 뒤에도 똑똑똑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막 10번이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짜증 나시겠죠. 아예 안 판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또 발생을 하냐면 이 선생님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좀 이거 팔아서 큰 돈을 해볼까? 처음에는 뭐 200에 파세요. 250에 파세요. 뭐 300에 파세요. 400에 파세요 하는데 아니요. 나 한번 배짱 내볼까? 나 600이면 팔게요. 600이면 파실래요?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나 1,000만 원 아니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호가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배짱 튀기고 계세요, 아직도. 이게 실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 근처에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거리뷰. 어디가 좋을까요? 지... 여기쯤 한번 보러 갈까요? 어떤가요, 선생님들? 땅 가격이 폭등할 지역처럼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와, 여기, 와, 이 땅 언젠가 될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 드시나요? 네, 볼까요? 여기 18년도 이렇게 있네요. 18년이나 7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현재 평당, 이 시골 땅이 평당 500, 60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보면은 아까 송전 3지구, 네, 1번 지역, 사거지. 여기 도시도 작은 도시도 형성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저희 기사 다 봤나요? 오, 아직 다 안 봤네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분들이 여기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나 봐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땅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나 월세 500에 월세 50만 원 주고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원룸을 뺄 때가 된 거예요. 재계약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 크게 올려주거나 주거나 방을 빼야 하는 처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밌는 사진인데요. 땅 팔자는 도로가 바뀌고 사람 팔자는 땅이 바뀐다. 땅이 바꾼다. 이렇게 해서 참 재밌는. 이거를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 놓으시겠죠. 그쵸? 토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평생 이 맛을 모르세요. 이 맛을 모르세요. 근데 관심 가지고 내 땅이 단 한 평이라도 어딘가에 있으면요, 입지 좋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걸 맛보시면서 점점 땅만 투자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돈 가지신 분,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땅을 좋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 카페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시래요. 지금 현재 월 140만 원의 상가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재계약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진다. 바로 앞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온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매상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체감하기 힘든데 재계약하니까 이 땅 가진 사람들 건물주들은 아유 이제 땅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 가격 올려받을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일자리 어떤 삶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울먹이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용인 공사 인원들이 엄청 들어가서 점점 이 주변으로 원룸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땅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원룸이 채 다 지어지기도 전에 오케이 당신들 9월 달에 이거 원룸 다 지어지죠. 완공되면 나 여기 입주할게요. 지금 당장 계약합시다. 약간 지금 이런 모습이 용인이에요. 근데 몇 달 전에 아파트에만 관심 있던 어떤 손님이 한 번 저한테 찾아오셔서요. 계속 아파트 시세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용인은 아직 아파트에 미분양 물건이 많거든요. 미분양 물건이요. 근데 내가 보는 그 용인은 미분양도 나고 너무 별로인 지역인데 왜 용인이 이렇게 좋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땅 가격의 상승률이 높은 이 타이밍과 집의 타이밍은, 아파트의 타이밍은 또 다르겠죠, 선생님들. 그쵸? 그 차이를 조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어떤 땅 먼저 개발 흐름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점점 일자리와 어떤 놀거리로 인해서 몰려들었을 때 그 근처에 배후 도시들이, 아파트들이 형성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지 토지 시장이 갑자기 상승했다고 아파트 시장도 상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지 보는 법. 이것 하나면 된다. 자, 우리 아까 교통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교통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도로, 철도, 항공, 항만인데요. 사실 저희가 땅 분석할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도로와 철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도로와 철도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약간 깔딱대다가 말았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도로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저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러 다녀오시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특히 주목받는 지점 중 하나인 IC 주변의 투자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개설 목적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를 통해 사람이 이동하기도 하지만 도로의 주요 목적은 물류 이동입니다. 기업에서는 물류 이동의 거리가 짧고 시간이 단축되길 원하죠. 유통 비용을 절감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기업에서는 IC 주변의 땅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을 하나로 이어줄 제2순환 고속도로를 살펴보시죠. 이미 개통된 IC 주변을 보게 되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형성된 것을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일자리가 상승하게 되고 상주인구가 늘어나며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진 인프라는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는 요인이 되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만으로 가치가 상승할까요? 고속도로 주변이라면 그 어떤 땅이든 가격이 상승할까요? 사람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가 시작하는 지점이나 도착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와 국도가 만나는 지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입지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 주변으로 1km 정도를 역세권이라고 이야기하죠. IC 권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IC 주변으로 3k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IC 권역에서 국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향후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저희가 땅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도로의 주요 목적, 이거는 필수로 아셔야 돼요. 아까 정답 나왔었죠. 도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도로를 통해서 사람도 분명히 이동을 합니다. 저희 놀러 갈 때 고속도로 타고 뭐 어떤 도로 타고 놀러 가잖아요. 사람의 이동도 분명히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어떤 지자체에서요. 여기서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지을게. 여기서 양양고속도로를 지을게. 이렇게 할 때, 개설을 할 때 도로의 주요 목적은 사람의 이동이 아닌 물류의 이동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그 입지를 선정합니다. 요거를 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IC의 주변은 산업단지. 아까 그 내용에도 있었죠. 자, 그럼 반면 철도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도로는 물류 이동이 중심이었어요. 철도는. 물론 철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물류도 이동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동하지만 철도의 주요 목적은 사람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는 보통 어디 있나요? 저희가 차 타고 고속도로 IC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물론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멀리 떨어진 지역. 근데 철도는 어디에 지나요? 사람이 주요 목적이고 사람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도시에 있습니다. 철도 역세권은. 자, 이런 것, 네. 그런데요, 도로, 철도가 깔린다고 선생님들 무조건 돈이 될까요? 다 돈이 될까요? 도로가 쫙 이렇게 뚫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뚫렸어요. 이 옆에 다 돈이 될까요? 고속도로 하나가 뚫렸는데 이 노선 주변으로 다 돈이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실게요.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요. 선생님들 막 주변에 뭐 편의점 이용할 수 있고 뭐 이용할 수 있고 뭐 어떤 뭐 놀거리들 커피숍 이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보통 어느 정도 도시권만 밖으로 지나가면 논밭 깔려 있죠. 그쵸?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모든 주변의 땅들을 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 고속도로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몰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가 뚫렸을 때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어디냐? IC 주변이에요. 톨게이트가 있는, 그쵸? 우리가 돈 계산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IC 주변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실게요. 내가 내 집에서 에버랜드를 간다고 할게요. 놀거리를 찾아 에버랜드를 간다고 할게요. 내 집에서 나와서
고속도로를 서울 용인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에버랜드를 가기 위해서 어떤 IC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인 IC,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용인에 있는 어떤 IC를 까지 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 IC에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그 톨게이트서부터 에버랜드까지 국도가 연결돼 있겠죠. 그쵸? IC부터 에버랜드까지 국도가 연결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다? 이 고속도로 깔리 근처가 아니라 이 IC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목적지인 에버랜드까지 가기 그까지의 그 국도변 주변이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철도는 어떨까요? 철도는 어떨까요? 철도가 딱 깔린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땅들이 아니겠죠. 철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역 있죠. 그래서 항상 아파트 살 때 역세권 몇 분이 걸려요. 역세권 몇 분 걸려요. 우리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역을 말이 꼬이나요? 이렇게 역에서 얼마나 몇 분 걸리는 거리나요?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그쵸? 철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역세권. 근데 역세권 주면은 보통 넓어봤자 1km 정도라고 하죠. 어떤 철도가 깔리고 역세권이 형성이 됐을 때 이 역세권의 호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반경은 1km. 도로가 생겼을 때, IC가 생겼을 때 그 IC가 생긴 호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권역은 보통 3km 내 권역. 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이 내용 가지고 포인트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지도를 보러 가실게요. 지도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저희 집이 정릉이어서 자꾸 정릉이 뜨네요. 이미 서울은 다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개발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한번 보러 가실게요.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볼까요? 선생님들 고향 어디세요? 고향? 나 고향 여기에요. 채팅 한번 쳐주세요. 내 고향 가보고 싶어요. 함양군인가요? 함양군. 양양도 보러 갈게요, 선생님. 경기도 안산. 안산은 이미 완성된 도시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노선 보러 가실게요. 자, 여기에 저는 함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이렇게 동서로 지나가고 있고요. 남북으로는 이게 뭔가요? 통영대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IC를 찾아볼게요. 저희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은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아니라고 했어요. IC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IC 여기 있네요. 서함양이래요. 서함양 근처에 뭐가 있나 볼게요. 여기에 그냥 가볍게 어떤 마을이 있네요. 작은 마을. 그쵸? 이 서함양 IC 같은 경우는 어떤 저 마을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을을 이용하기 위한 조금 IC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데 가볼까요? 여기도 함양 IC 있네요. 함양에는 여기가 뭔가 메인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 드디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함양에 산양 3산업단지 있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거리가 이 함양 IC로부터 얼마 안 되네요. 한 3km? 가깝죠? 그쵸? 이 IC 근처에는 이렇게 쉽게 도시권 형성된 것도 보실 수 있지만요. 이렇게 산업단지 형성된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몇 군데 갈 건데요. 여기 함양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요. 여기도 거리 한번 보러 가실게요. 요건 JC이긴 한데
함양 이쪽에 쓰고, JC는 여기네요. 그럼 톨게이트 나와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거리상으로 봤을 때 대략 4km, 5km. 여기 순홍공업단지는 3, 4km.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딴 데로 보러 가실게요. 또 IC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럼 통영고속도로 보러 가실게요. 여기에도 서산 IC가 서상인가요? 서상 IC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어떤 작은 마을이 조금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 근처에는 뭔가 산업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또 IC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아까 함양 문방 이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그쵸? 근처에 여기 이렇게 IC가 이렇게 해서 한 2.5km 정도의 거리에 산업단지가 쉽게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이거는 봤었던 거였고요. 이렇게 해서 함양은 끝난 것 같아요. 함양에 철도 노선이 있을까요? 제가 함양을 좀 잘 몰라서 지적 편집도도 한번 보러 갈게요. 이렇게 뭔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철도 노선이 뭔가 노선이 지금 뭐가 이렇게 지적편이죠.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이건 도로인가요? 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게 도로인지 철도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지금 들어가 보이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도로와 철도의 주요 목적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아쉬웠지만 이 함양에서는 약간 진짜 IC 주변에는 산업단지가 조금 형성돼 있구나 해서 함양시 인구수를 검색해볼게요. 함양시 인구수 이렇게 보면요. 하고 역시 군이니까 한 3만 명 정도의 이제 인구수를 갖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인구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철도도 없고 인프라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여기에 더 큰 산업단지들이 막 지어져서 일거리라던가 놀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아무래도 점점 이렇게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해 주셨던 게 강원도 양양. 서핑으로 너무 핫했었죠. 그쵸? 이 강원도 양양에 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교통망에 어떤 큰 호재가 생기면서 이 양양 근처로 전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냥 이 양양의 서핑 성지. 그래서 평당 7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약간 이런 기사만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 다시 그 서핑이 살짝 죽으면서 그 근처의 상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이 많이 빠졌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또 한 번 본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양양도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근처에 서양양이래요. 네, 여기에도 뭔가 사실 이 동해 쪽 요쪽 라인은요 저쪽 포항이나 뭐 어떤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쪽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약간 관광지가 훨씬 더 발달된 지역이긴 해서요. 저도 여기 몇 번 보긴 했었지만 약간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향이니까 한번 북양양 IC도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크고 작은 어떤 도시들이 형성돼서 이 도시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IC가 형성된 거지 어떤 산업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현재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양 IC 너만 믿는다. 네 근처에 과연 산업단지가 있을까? 여기에도 면사무소 있고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요? 뭔가 테니스 뭐 이런 거 뭐 운동시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왠지 도시겠죠? 그쵸? 그 유명한 양양국제공항도 있고요. 또 IC를 찾아볼게요. 또 뭐 어지럽지 않으실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하조대 IC. 양양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선생님들. 야, 요 남양양 IC 너만 믿는다. 남양양 IC도 근처에 캠핑장이라던가 이런 거, 놀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지, 어떤 산업단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양의 철도 노선 보러 가보겠습니다. 철도야, 나와라. 이 강릉 제천선이 열심히 공사 중인데요. 요렇게 빠져나가죠. 이 철도 노선 기획된 거 한번 보러 가실게요. 아무래도 저쪽 산자락 근처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몰려있는 요 근처 라인들 지적분 보러 갈까요? 네. 요런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렇게 철도 노선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여기도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도 역 하나 생기겠죠? 그쵸?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가 요거는 막 산을 지나가겠네요. 따라가 볼까요? 여기에도 뭔가 네, 이런 어떤 네, 놀거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양양에도 뭐 뚜렷한 경강선 이런 거 아직까지는 막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지역 가보실까요? 경기도 안산. 안산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도시가 완성이 돼 있어서요. 일단 요 대부도 쪽은 좀 차치하고 안산에는 당연히 요게 이렇게 네. 반월 특수 국가산업 시화 요새 좀 핫하죠, 선생님들. 요런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고속도로 노선이 이렇게 평택, 시흥 고속도로 노선이 여기 IC 근처에 바로 산업단지 근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요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도 서안산 해가지고요. 여기에는 뭔가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IC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IC 여기 IC도 뭔가 도시. 그다음에 안산은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몰렸죠? 산업단지가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이 옆에 있잖아요. 인천 뭐가 있어요? 항만이 있어요. 항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나라이잖아요. 내수시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항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 근처, 이 남한산은 지역적 특색이 이 항만, 이 바닷가 근처에 산업단지를 지어져서 여기서 수입해온 것들은 이 각각의 고속도로 노선을 통해서 이 육지, 내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렇죠? 유통하는 것 혹은 안에서 그 내륙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와서 인천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요 근처에 뭔가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이렇게 지하철 노선들도 워낙 빼곡하게 됐고요.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이미 거의 다 개발이 다 된 지역이어서 거의 완성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 특징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안 봤는데요. 제가 집어서 가겠습니다. 공주. 공주도 굉장히 시골이긴 한데요. 공주 한번 보러 가실게요. 공주도 이렇게 유구 IC 여기 있죠? 그쵸? 이렇게 거리. 이렇게 찍어보면은 유구 농공단지가 2km 내권에 이런 식으로 IC가 조금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마곡사 IC 보러 갈까요? 마곡사 IC는 마을 위주로 하라고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주 IC 메인 IC니까 여기 근처에 월 스마트 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러 가실까요? 이쪽으로 내려 남공주 쪽 완전 뭐 가까이 붙어 있죠. 산업단지가 남공주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천 일반 산업단지도 가까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요 목적에 맞춰서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됩니다, 선생님들. 정한 IC. 네.
조금 이번 기수 분들의 고향은 조금 지역적 특색들이 좀 있으신 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이셨죠? IC 근처에는 굉장히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쉽게 형성이 된다. 그럼 공주에도 철도가 지나가겠죠? 철도? 공주의 철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선생님? 고속철도가 이렇게 공주역이 지나가요. 공주역. 요게 아무래도 개통된 지 KTX 호남선 SRT 이게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공주역이 생겼는데 아직 역세권 개발이 조금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 볼까요? 네. 자, 다음 또 어디를 가보실까요? 파주 가보겠습니다. 안산보다는 좀 덜 발동된 거죠. 간단해요, 파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서울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파주는 LG, 대기업 LG의 도시이죠. 요 산단 IC, 월롱 IC 여기 점점 있는데 여기 근처 여기 파주 LCD 일반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월롱 산업단지, 뭐 선유 산업단지, 뭐 여기 파주에는 뭐 역 근처에는 또 센트럴밸리 뭐 이런 것들이 이 근방으로 엄청나게 우후죽순 엄청난 산업단지에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켜보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아마 내후년쯤 2027년쯤 개통 예정인데요. 이 근처에도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도 벌써 법원 IC 주변으로 법원 2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또 법원 1 일반 산업단지도 추가로 지어지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철도 가볼까요? 파주시의 철도. 파주시의 사실 메인 도시, 메인 지역은 여기 금촌, 금능역 여기 주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LG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요 밑에 쪽으로 선생님 들어보셨죠? 운정신도시라고 해서 배후도시가 엄청 크게 들어왔는데요. 일단 여기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있고요. 이 운정신도시까지 해가지고요. 이게 5호선이죠. 5호선인가요? 아, GTX A 노선이네요. GTX A 노선이 운정신도시 여기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철도 주변으로는 지금 여기는 운정신도시는 크게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조금 한가한 듯 하다가 금능역역 주변으로 또 역세권 형성되고 금촌역 주변으로 역세권 형성되고 조금 여기는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 한가한가 하다가 원롱역 주변으로 이렇게 조금 마을이 조금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또 허허벌판인 듯 하다가 여기 파주역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봉암리라는 어떤 마을도 있고요. 이 근처에는 센트럴밸리라는 엄청난 큰 일자리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더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는 문산역 있으니까 이 문산역 주변에는 또 마을들이 형성됐죠. 그렇죠? 또 가볼까요? 운천역도 가볼까요? 좀 멀어졌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천 이산 마을에 가. 또 허허벌판 별거 없는 거 간 거 하다가 임진강역 오니까 여기에 뭔가 얼음 썰매장도 있고 놀거리가 있는 그죠? 강가도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도라산역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까지 바라보는 노선이에요? 저쪽 북쪽을 해가지고 저 유라시아 지역까지 확 뚫고 가려고 개성까지 뚫고 뭐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어쨌든 저의 도로의 주요 목적과 철도의 주요 목적에 맞춰서 이 각각 지역을 어떻게 이 지역의 땅들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큰 흐름들은 보실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러 가실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청주, 청주입니다. 청주인데요. 청주는요, 여기 제가 워낙 이제 고향이 세종이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여기 청주로 다녔는데 제 고등학교 때는 세종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는 경부고속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산자락이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 좀 덜 됐고
아무래도 고속도로들이 나 있는 곳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오창 IC 근처에도 여기 엄청난 큰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주변에도 옥산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IC가 어디 있을까요? 방금 너무 아줌마 같았네요. 어쨌든 요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 일반 산업단지도 지어지고 있죠. 거리상으로는 지도로는 어떻게 보면 멀어 보일 수 있지만 3km권 내에서 산업단지가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청주 IC에는 여기 청주 일반 산업단지, 청주 농공단지도 있고요. 여기에 하이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청주 하이닉스. 그러면서 오송 쪽에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20살 그 20대 전후로 해가지고요. 갑자기 시골 청주 여기 오송 허허벌판에 오송역이 들어왔었어요. 여기가 지금 노선이 보이시나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고속철도 노선이 4개나 지나가는 역으로 됐는데요. 지금은 여기 근처에 이렇게 생명과학단지 들어서고 이렇게 뭐랄까 아파트들 뭐 이런 어떤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잖아요. 처음에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러지 않고 정말 오송역만 덜렁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했어요. 우리의 세금을 왜 저런 데다 낭비하냐? 쓸데없는 입지에다가 너네 왜 오송역 왜 만들어 놓은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했어요. 근데 일정 기간 10년, 20년 지나고 보니 이 근처에 이렇게 개발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 오송 땅값 처음에 저렴했을 텐데 지금 땅값 많이 올랐겠죠? 어쨌든 이런 모습 보시고 여기 좀 특별한 거 보이지 않으시나요? 보통 산업단지란 아까 여기 청주 근처처럼 서청주 근처처럼 이런 식으로 IC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런 것들은요 무언가 역 근처에 있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걸 계속 살펴봤을 때 왜 그러지 싶었어요. 왜 이게 이 기준이 적용이 안 되지 했더니 바로 옆에 이제 뭐가 있어요? 천이 있어요. 천이. 그러면서 옆으로 봤더니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청주 IC에서 아까 이 오송생명과학단지가 한 4.5km 요 정도 돼요. 그러면 도로 타고 조금 돌아온다 했을 때 한 7분, 8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일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오송 생명 이렇게 넓은 부지를 여기 근처에 어떻게든 껴넣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천혜의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생명단지를 만들 필요,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지역 환경 그리고 입지, 어떤 천혜의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돼서 개발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생명과학단지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것에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오폐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이렇게 지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인은요, 사실 용인이 이렇게 북쪽으로 먼저 개발돼 있었잖아요.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요. 용인은요, 워낙 난개발이에요. 난개발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인은 그 난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겠죠. 빨래 널었는데 막 빨래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막 코를 풀었는데 막 매연이 코 속에서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인처럼 되지 말자, 우리 민원 받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발전을 하면서 난개발된 지역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뭐랄까요? 이 도로의 주요 목적과 철도의 주요 목적에 맞추어서 각각의 땅 입지를 개발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지역을요, 좀 가볍게 둘러봤는데요. 앞으로 이너서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다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2강 때도 어느 정도 둘러보실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도 타이밍 잡기. 네,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어떤 물건을 보실 때요, 입지는 그래도,
태아 선생님이, 아니, 땅수희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어떤 게 하실 줄 아세요. 근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건 참 어려워하세요. 근데 요것만 아시면 굉장히 쉬워지세요.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요, 항상 그 어떤 개발이든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든요, 아니면 내 집 하나 짓는 것이든요, 아니면 도로철도가 깔리는 것이든, 항공이 그 어떤 그 항공, 공항이 개설되는 거든, 항만이 개설되는 거든, 전 세계 그 어디 부동산 개발이 진행될 때는요, 무조건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서류가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냐면요, 예산안이 편성돼요. 이 발표된 개발 계획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요, 돈이 투입이 돼야 돼요. 돈이. 예산안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을 가지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 완공하는 이 개발 순서로 무조건 진행이 됩니다. 네. 살펴보실까요?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땅값은 제일 많이 폭등을 한다. 그러나 착공 기간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언제 걸릴지 모른다. 개발 계획 발표되고요. 어떤 것들은 바로 1년 안에 바로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2, 3년 안에 바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9년, 어떤 것들은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개발 발표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발 계획만 발표됐다고 해서 이거를 막상 산다? 그러면 정말 언제 물릴지, 언제 내 매도 타이밍이 올지 모르는 현상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가보실까요? 각종 규제 완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개발 제한 구역 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 보셨어요?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서리풀 지구. 아유, 한번 기사 보러 가실까요? 아, 이렇게 딴 데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린벨트 서리풀 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를 보시면요. 작년 기사거든요. 서울, 서리풀 지구 등 4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의정부, 용현, 고영 이렇게 서울, 서리풀 지구, 의왕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것을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 갔노? 잠시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보자. 그랬을 때 이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토지의 서류를 변경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땅은요, 무엇보다 서류가 중요해요. 처음에 셀트리온 땅도 갯벌 땅이었죠. 그쵸? 근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갯벌 땅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 아니라 송도 경제 특구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또 아까 저희 JYP 고덕동에 있는 JYP 부지 어땠나요? 거기 막 비닐하우스 막 이런 거 있었죠. 그쵸? 그랬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요. 이제 비닐하우스를 쓰면서 논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위에 대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대지로 변경되는 땅. 그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의 서류를 먼저 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그 다음 순서가 예산안 편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예산안 편성을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세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 하세요. 그런데요, 저는요, 매수 매도 타이밍에 있어서요, 예산안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며요.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건요.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실제 착공되고 완공된 타이밍들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한 10월, 11월쯤 되면은 보도블럭 막 갈아엎죠, 막. 쓸 수 있는 보도블럭 같은데 갑자기 갈아엎잖아요. 그거 왜 작업하는 건가요, 선생님들? 이거 예산안 소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내가 소진 안 하고 남겨두면, 너네 예산안 저번에 잘못 편성받았네. 그럼 이번 다음 연도 예산안 삭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다 소진하려고 열심히 지자체들이 노력하잖아요. 예산안이 편성됐다라는 건요, 그만큼 착공하고 완공하고 그만큼 빨리빨리 업무를 진행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타임라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편성됐다라는 건 그만큼 그럼 내가 이제는 몇 년 후에 착공이 되겠네, 몇 년 후에 완공이 되겠네라는 어떤 시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안과 착공 전후로 해서 매수, 그러니까 사들이는 타임을 잤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리고 예산안이 편성돼야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예산안도 편성 안 되는데 토지 보상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 예산안 안에서 이 땅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니까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이 땅은 공항으로 개발돼야 되니까 이 땅은 우리가 토지 보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 이 돈 주고 빠이빠이. 이 소유권 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가져갈게.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지 보상금이 몇십억, 몇백억, 조 단위로 막 풀릴 거잖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들 용인 지역 잠깐 용인 기사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토지 보상 받았던 그분이 어디로 갔나요? 이 공항 지어질, 이 산업단지 지어질 그 근처에다가 빚을 짓고서라도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토지 보상금의 70%, 80% 정도는요, 이 주변에 다시 토지 구매 자금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선생님들 어떤 재화의 가격을 형성할 때요. 어떤 수요선, 공급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수요 공급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이 토지 보상 받은 사람들이 이 옆 땅을 수요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 호재를 듣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여기 근처로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개발 호재가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토지보상금이 풀렸다? 그럼 그 주변으로 갑자기 가격이 2배, 3배, 많게는 5배, 6배 이런 기사도 너무 쉽게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안 편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산안이 편성되고 토지보상 됐어요. 뭐 환경영향 평가든 뭐든 사당 뭐 이거 다 진행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겠죠. 그렇죠? 이 예산안 편성과 착공되기 전 요쯤이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완공이죠. 이상적인 매도 타이밍은 완공 직전이다. 완공 후 실소유자가 진입하는 시장이 된다라고 이제 형성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선생님 꼭 우리 완공 전에 무조건 다 팔아야 되나요? 우리는 장투하면 안 되나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나요? 투자에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중장타도 할 수 있고 단타도 할 수 있겠잖아요. 다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내가 장투를 할 거면 이게 완공이 되든 뭐하든 그냥 실수요자를 가지고 내가 현지 가치만큼 꾸준히 내가 내 자산을 상승할 거예요 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막 사고 팔고 뭐 애써 노력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투자가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냥 아까 저희 용인 원주민분, 용인 원산면 원주민분처럼 내가 일평생 살다가 갑자기 개발호주 주변에 빵 터져가지고요. 내 부동산 가치가 빵 상승하는 그런 경우. 계획 없이 그냥 살다 보니 하는 투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왜 배우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는 이 부동산 개발 순서에 맞춰서 예산 편성과 요 착공 전후에 요 기간 때 매수하시고 완공 전에 파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
부동산 가치 상승 공식하고요. 이 부동산 개발 순서는요, 제가 아마 수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저 만날 때마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뭔가 너무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것들을 자꾸 놓치시고 물건을 보시려고 하셔서요. 어쨌든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개발 순서에 따른 약간 땅값의 변화를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이제 좀 보기 좀 편하시라고 체크를 해봤어요. 개발 발표 전에는요, 아무래도 땅 가격이 좀 저렴하죠. 개발 발표가 되는 순간 땅 가격 상승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기대 심리가 작용해가지고요, 확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규제도 완화되고 뭐 이러면서 야금야금 또 올라요. 근데 이 기간이 개발 발표 후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서 조금 상승률이 또 상승합니다. 왜요? 토지보상금이 주변으로 풀리니까요. 그래서 착공하고 완공하면서 또 만만해집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제일 상승률 제일 높은 구간,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 투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지를, 부동산을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선생님 이거 개발 발표 됐으니까요, 10년이든 20년이든 갖고 계시면요, 땅값이 이만큼 오를 거예요. 라고 제안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은 식겁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아까 요 상승률은 좀 덜 먹을 수는 있어요. 저희 투자 그 수익률은요. 그렇지만 좀 타이밍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타이밍. 오, 좋습니다. 투자는요, 세 가지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입지. 이렇게 할까요? 입지.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세요. 너무 당연한 소리죠, 선생님. 근데 그 입지가 뭐예요? 사람이 몰리냐, 안 몰리냐. 2025년에는 이만큼 몰리고 있는 입지인데 앞으로 내가 매도할 시점에 그게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때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몰릴 입지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유진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타이밍. 맞아요. 타이밍.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할 타이밍인가? 매도할 타이밍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에요. 내가 현재 가치가 이만큼 있는데 현재 가치보다 비싸게 샀느냐, 싸게 샀느냐 이런 거에 대해 요 세 가지만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보러 가실게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수래요. 연도별로 증감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쫙 이제 보유한 아파트 수를 나타냈대요. 선생님들 다주택자란 무엇인가요? 다주택자. 투자자이죠. 그쵸?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응, 맞아요. 2주택 이상. 투자자예요. 내 집 마련 한 채는요, 필수제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수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다주택자 정도는 돼야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2013년, 14년 요때 수도권 아파트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때 제로금리다. 이래서 박근혜 정부 때. 아우, 빚내서 집 사세요. 빚내서 집 사세요. 정부가 엄청 이렇게 막 떠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일반 어떤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아니요, 일본처럼 우리 폭망할 거예요. 완전 거품 확 떨어져가지고, 난 절대 안 살 거예요. 계속 버티셨어요. 전세로 버티시고, 월세로 버티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들?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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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늘리셨죠. 그쵸? 그쵸? 근데 18년 정도까지는 뭐 엄청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상승장은 아니었어요.
물론 13년부터 18년까지 흘러갈 때요. 야금야금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선생님들 어땠나요? 19년도 때 제 기억에 한 달 새에 5천 올랐어요는 완전 뭐 기본이었고요. 1억 올랐어요. 3억 올랐어요. 이 19년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20년 때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완전 나 지금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막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나 지금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끌해서 1주택자들이 다들 많이 되셨죠. 그쵸? 그쵸? 근데 다주택자는 이때 어땠나요? 쑥 갑자기 떨어졌죠. 보유한 아파트 수가 쑥 내려갔죠. 이 말은 즉슨 뭐예요? 1주택자들한테 다주택자는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2021년이 됐을 때 어땠나요? 더 많이 팔아댔죠. 그쵸?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요때 쌀 때 사서 가장 가격이 올랐던 21년, 20년, 21년 이때 비쌀 때 팔았어요.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토지 투자에 투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다주택자처럼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돼요. 2023년, 14년, 15년 막 이럴 때요. 막 지금 당장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요. 라는 기사가 도배를 하면서 막 공포 심리가 작용할 때 그럴 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다주택자는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 18년, 19년, 21년, 22년 되면은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고 쌀 때 미리 사서 비쌌을 때 매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저희 무료 웨비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025년 토지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라 말씀드렸죠. 그쵸? 네, 뭐 일자리라던가 어떤 서민 생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살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로 인해 우후죽순 건설사의 먹거리들을 주면서 거기에 뭐 어떤 토지시장 먼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정권이 민주당으로 되든 뭐 국힘이 되든 저는 그전부터 계속 뭐 저희 대선 되기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조금 아니에요. 그 저희 대선 진행했을 때 이번에는 대선 공약이 너무 비슷해요.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토지 시장은 향후 한 5년 동안은 엄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토지 시장에 막 너무 가격이 올랐어요. 이런 기사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토지 기사 보면은 지금 예산안 이야기도 있어요. 뭐 3기 신도시에 뭐 예산안 토지 보상금 풀린다, 뭐 한다 예산안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규제 해제한다. 이런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검색해서 보시면요. 엄청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 투자라던가 어떤 투자를 하실 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계속 싸우실 거예요. 네. 그 싸움에서 어떤 이런 지표라던가 과거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 계속 이제 이 싸움에서 희망이 더 우세하는 그 싸움으로 승리하셔서 저랑 같이 나중에 토지 투자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돈도 버시고 경험도 해보시고 이런 땅 저런 땅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랑 평생 오래오래 얼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제가 전자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이에요. 토지 투자 해볼 때야. 네. 이 책인데요. 요거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단톡방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전달 드릴 거예요. 사실 제 전자책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뭐랄까 전자책은 중요 포인트, 요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별표 막 5개 이렇게는 안 해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한 줄 이렇게 해놨거든요. 선생님들은 오늘 제 강의 들어보셨으니까 김민서가 말했던 중요 포인트 요거다. 김민서 선생님 말했던 중요 포인트 요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서 전자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변에 토지 투자 하실 분들
뭐지? 토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요거 크몽에서 찾아서 네. 홍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및 토지 타입 본질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요소이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더 크실 거예요. 근데 이 요소를 가지고 이제 2주차 때는 토지 투자의 지역별 흐름, 각각 지역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흐름과 유망 지역들이 어디인지, 네, 이런 것들도 좀 보실 거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땅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가볍게 살펴보실 거예요. 이너서클에서도 사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터치는 안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많이 배우시는 부분이긴 해서 이 부분은 많이 터치를 안 해드리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들은 이 땅 체크리스트 이런 거예요. 용도 지역이 뭐다, 지목이 뭐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이번 2주차 타임 때 조금 약하게 제가 진행해드리면 이너서클 때라도 계속 보강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 Q&A 있을까요? 제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하시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 어떠셨나요? 아직은 뭔가 확 와닿고 막 재밌고 이런 느낌은 아니시죠? 그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너서클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1주차, 2주차, 3주차 때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막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여서 조금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너서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아,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아, 뭐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 Q&A라던가 어떠셨는지. 아, 그리고 제가 조만간 다음 주 중으로 설문지 제 매주 작성하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지 투자라던가 혹은 강의 내용 안에서라던가 계속 질문들을 제가 계속 받으려고요. 나중에 토지 투자에 관련된 질문이 여러 가지를 다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설문지를 받다 보면요. 이너서클에서 선생님들이 이너서클 이런 데서 해드렸을 때 좋은 것들이 뭔지를 제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제가 설문지도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네. 채팅을 작성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질문이 없으실까요? 아는 게 없어서요. 그쵸. 그쵸. 아직은 희뿌연하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강의는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내드렸네요. 한 8분 일찍 끝내드렸어요. 네, 요렇게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그리고 녹화본은 저희가 일요일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인코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봐주세요. 아셨죠?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